1997년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던 외환 위기의 공포가 30년의 세월을 지나 2026년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상 같았다면 지금은 소리 없이 우리의 지갑과 미래를 녹여버리는 잔인한 유령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위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가 부채는 이미 1,400조 원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월급 봉투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바구니에 담기는 물건은 절반으로 줄어든 이 기이한 현상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닌 국가적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국가의 정교한 금융 속임수와 그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경제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평범한 직장인들이 마트에서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며 텅 빈 카트는 이제 우리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면 일주일 식료품을 넉넉히 채웠지만 이제는 같은 돈으로 사흘을 버티기도 힘겨운 것이 현실입니다.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넘고 배추 한 포기가 8,000원에 육박하는 현실은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추락한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화폐 구매력의 하락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믿고 저축했던 지폐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10,000원으로 두 끼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끼조차 빠듯하며 이는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정부는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시중에 풀었고 그 대가는 이제 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며 금리를 바닥까지 내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추자 시중에 풀린 거대한 유동성은 실물 경제가 아닌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자 사람들은 영끌이라는 절박한 선택을 했고 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중산층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한국 역시 자본 유출을 막으려 3.5%까지 금리를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한 달 50만 원이던 이자가 200만 원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평범한 가정의 현금 흐름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5년을 지나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던 초저금리 시대의 풍요로운 기억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꿈입니다. 2026년에 겪는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구조적 메커니즘의 희생양입니다. 성실하게 저축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역설이 바로 국가가 숨긴 금융 속임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지 그 조용하고 정교한 수탈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과연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가장 정직한 방법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순간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며 정치인들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 이 방법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중앙은행을 통해 새로운 돈을 찍어내어 부채를 돌려막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국채라는 빈문서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사들이면 장부상으로는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화폐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국가가 발행한 돈이라는 종이의 힘이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금융억압이라 부르며 국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를 몰래 녹여버리는 전략입니다. 10년 전에 빌린 100억 원이 현재는 70억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앉아서 빚을 탕감받는 셈입니다. 국민들은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소중한 저축 가치가 조용히 증발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삶아지고 있습니다. 이 잔인한 게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은행에 예금을 넣고 성실하게 적금을 부어온 평범한 저축자들입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오른다면 당신의 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실질적으로 2%씩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나 국가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역설적인 이득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방법을 동원해 수십 년간 저축자들의 희생으로 전쟁 빚을 청산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현재 국가 부채는 이미 415조 원을 넘어서는 재앙적 수준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1.6%를 돌파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1년 내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나라 빚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대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가장 쉬운 금융 속임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기만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희생된 집단이 바로 영끌족이라 불리는 청년 세대입니다. 2021년 당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자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낙오될 것이라는 공포가 젊은이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으게 했습니다. 30대 신혼부부들은 5억에서 6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고 그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 믿었습니다. 당시엔 2%대의 낮은 금리와 폭등하는 집값이 그들의 선택을 합리화해 주었지만 그것은 국가가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상황은 급변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자본 유출과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3.5%까지 거침없이 끌어올리며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변동금리로 거액을 대출받았던 수많은 영끌족들은 자고 나면 치솟는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며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자산 증식의 지름길이라 믿었던 대출이 이제는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 평범한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집값이 기대와 달리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하락하며 시세 차익의 꿈이 사라진 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급 중 한 명의 수입이 통째로 이자로 빠져나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족 외식은 사라졌고 아이들의 학원을 끊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통장 잔고는 매달 바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25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경매 시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이기지 못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어 사려는 사람조차 사라졌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고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는 삼중고 속에서 청년 세대의 자산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2026년의 현실을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개인의 파산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더 거대한 뇌관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라 불리는 기업 부채의 영역이며 이것이 터지는 순간 그 충격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건물을 짓기도 전에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거액을 빌리는 구조로 건설업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 대금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금융사로부터 수조 원의 자금을 끌어다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는 분양만 하면 완판되었기에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 앞다투어 PF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설사가 약속한 빚을 갚지 못하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600개를 돌파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건설사 폐업 사태는 단순한 산업의 위기를 넘어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금융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번 돈보다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은 기업들이 절반에 육박하는 지금 우리는 1997년의 기업 부채 위기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부동산 하락 소식을 전하지만 우리가 보는 숫자는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2020년의 10억 원과 2026년의 10억 원은 그 무게가 전혀 다르며 실질적인 구매력은 이미 3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올랐다 해도 화폐 가치 하락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억 원의 자산 가치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명목 가격의 착시는 국가가 금융 억압을 통해 국민의 부를 조용히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가격 하락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바로 2026년 서울 아파트의 역대급 공급 부족입니다. 올해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1만 6천 세대에서 2만 4천 세대 사이로 추정되는 절벽 상태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이며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은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핵심 지역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끊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지라도 서울의 핵심 입지는 공급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다시금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하락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질 가격과 공급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해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리가 빨리 내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고금리가 새로운 표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를 경고합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1조 달러로 국방비보다 많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내리기보다 매우 조심스럽고 느린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질 경우 발생할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은 1,422원을 기록하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제 1,400원대 환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덩달아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게 되고 이는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더욱 갉아먹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고환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가 가만히 앉아 삭감되는 것과 같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 고금리와 고환율이 공존하는 이 낯설고 가혹한 새로운 시대의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당신의 부를 지켜주지 않으며 오히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저축을 조용히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혹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의 생존을 결정짓는 현금 흐름을 철저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면 그 성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부업이나 투자 수익 등 현금이 들어오는 통로를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여 각자 도생의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한국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 자산 구성을 재점검하고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횡보하는 시대에 원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방치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국채나 ETF와 같은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의 충격을 상쇄하고 자산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영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포에 질린 이들이 내놓는 급매물은 준비된 무주택자들에게는 2026년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 절벽 상황을 고려하여 입지와 공급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치 있는 매물을 선별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다만 금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므로 무리한 대출보다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영끌족의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모한 공격보다 견고한 수비가 중요한 시기이며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역사는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1997년과 2008년의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수차례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6년의 위기 또한 마찬가지이며 오직 스스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금융 속임수를 인지하는 순간 당신의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질 것이며 왜 저축이 녹아내리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물 자산과 달러 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뉴스 이면에 숨겨진 숫자의 진실을 읽어낼 때 당신은 비로소 수탈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습관은 위기의 시대에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얻은 지식과 행동의 차이가 10년 후 거대한 자산의 격차를 만들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웅크릴 때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깨어있는 소수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야말로 2026년 대한민국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포에 떨며 도태될 것인지 아니면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타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30년의 오늘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깨어있는 행동을 시작하여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